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 예, 그러니까. 네, 금요일이다. 이때가 기분이 금요일이다. 제일 좋아. 그러니까요. 마무리하는 국면 너무 곱창이 좋습니다. 생각나. 지난주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곱창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20%. 이것은 지난 4월 총선 있었던 4월 5주차 때 21% 찍고 최저치. 9월 2주차 때도 20% 찍었네요. 혹시 19.6이나 19.7인데 반올림해서 20%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의혹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글자가 주는 충격이 너무 네, 커서 이거는 올라간 거 아니냐. 네. 이른바 보정한 거 보정. 아니에요? 보정이냐 조작이냐 요새 글쎄, 논란이 큽니다. 네. 조작이 크죠. 그런데 그동안 보정하고 조작을 일삼아하던 언론들도 요즘은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대로 발표하더라고. 옛날에 꽤 높게 나온 언론사들이 있었거든. 맞아요. 근데 요새 그런 게 안 해요. 네. 이제는 그냥 있는 대로 내보내. 네. 이래가지고 보정을 포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부정평가 1위가 지난주에는 경제 민생 물가였거든요.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부정평가 1위. 역시 뭐 당정 갈등. 당정 갈등. 의원님께서는? 영부인 문제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로 부정평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1위를 했습니다. 야, 근데 세계에 이런 유례가 있을까요? 전 처음 봅니다. 대통령에 네. 대한 부정평가가 평가가. 뭐 외교안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제일 뭐 흔한 게 경제 문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뭐 사회 민생 뭐 부동산 지금 정책, 의료 대란 뭐 이런 게 보통은 그런 게 순위에 오르는데 예. 와이프 문제가 부정평가의 1위 요소로 등장하는 아니 대통령이 첫 번째 또 누가 대통령인 것 있을까? 같아요. 그거는 여론조사는 그렇지만 민중봉기 1위는 여사예요. 그건 민중봉기. 옛날에 예, 마르코스 대통령 옆에 맞습니다. 부인이 이멜다 이멜다 아닙니까? 여사. 예. 그다음에 더 거슬러 그러면 마리 앙뚜바네트도 있고 이 일가의 그 부패가 대부분 민중봉기로는 가는 거죠. 여론조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여론의 차원을 초월하는 거지. 초월적 상황이다. 초월적 상황이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1위 15%, 경제민생 물가가 14%로 2위, 소통 미흡이 플러스 4해서 12%로 3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6%, 외교가 4,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3. 뭐 그 이외의 정책적인 것들은 뒤에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0.1%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네. 그러니까 보통 0.5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충격적이게 0.1%. 그것도 사실은 지난 분기가 지난 분기 대비인데 지난 분기는 그 작년 2분기는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나쁜 데서 0.1%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 민생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한국은행 통계가 0.1로 찍힐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경제 문제가 1위로 올라서는 게 맞아요. 그렇지. 누구나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1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매우 크다. 예,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윤 대통령도 심각하다. 네. 이게 지금 대중의 국민들의 여론의 눈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리고 의지. 예, 뭐 이런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아예 거예요. 의지가 없죠. 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법과 원칙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불구속 기소 정도 하면은 그 사건에 관한 한은 뭐 적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그 분노 게이지가 많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다른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예. 근데 이거는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무리수를 두니까 다른 것까지 쌓여갖고 이게 지금 엑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네. 네. 할 말이 없어. 없어요. 할 말이 이제 어떤 필설로 평론으로도 묘사하기 힘든 초월적 상황이라서 참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최소한의 염치. 과거에는 보수든 진보든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몰리면 그래도 아유 이거는 너무 우리가 심하니까 뭔가 결론을 내서 국민들께 발표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구분도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세게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받겠다 이렇게 갈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는 못 그러니까 하지는 너무 않는데. 힘든 거예요. 국면 자체가 국민들이 감당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대통령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지쳤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더 지치고. 아 그럼요. 요즘은 여야 갈등보다 여야 갈등이 더 치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은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 연말이 지나면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대로 여당이 온전할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타협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원인 제공은 윤 대통령이 했다. 사실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올 것 같았으면은 왜 갔으며 준비는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저 빈손으로 못 돌아갑니다. 따졌어야죠. 적어내야서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인사쇄신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언론에 다 나간 거. 저쪽은 대비 다 하고 있고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다음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절대 정치적인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보면 서로 네 탓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증주전으로 이어지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옛날에 친이 친박이 충돌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존재감이 없었어. 야당이 아주 지리멸렬했고 6개월 이상 가는 당 대표도 없었어 그때. 허구한 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나라당이 뭔 짓을 해도 사실은 걸림돌이 없던 시대고 그때 계파 갈등이 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192석의 야당이 건재하고 결집도가 높아요. 이제 그 앞에서 소수 여당이 이제 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제 계속 갈 텐데 이 가운데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한기호 의원의 여당 국방위원장 출신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의 문자가 공개돼가지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돼? 이러다가 정말 한반도 불바다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3차 대전 하자는 얘기예요. 네? 3차 대전. 3차 대전? 그렇죠. 유럽의 전쟁을 한반도에 불똥이 튀는 구조는 네. 이게 완전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즉 3차 대전의 문턱을 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자 전쟁에 이어서 레바논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3차 대전 문턱까지 온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경고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언제 한판 붙냐.
이게 3차 대전의 신호탄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지. 예. 그 다음 차례가 한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해 연초에 우리가 주식 대폭락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컸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유럽의 전쟁을 우리가 활용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듯이 북괴군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하자. 지금 이 얘기인데 네. 그러면 유럽 전쟁하고 한반도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신호를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할까? 네. 왜냐하면 이란의 배후에도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동맹 조약을 맺고 유럽 전쟁터에 드디어 끌어들이고 연루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란을 예방 공격을 할 때가 이때다. 저 이란이 또 하나의 북한 같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네타냐후는 이란을 치겠다고 매일 떠들고 있는 판인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이게 그 파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처음엔 다 국지전이라 그랬어요. 네. 그때 그냥 사라예보에서 그 세르비아 청년 하나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동맹국인 독일이 뛰어들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침공하고 해다 4천만 명이 죽는 1차 대전이 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그냥 히틀러가 체코 합병한 거고 여기까지 멈추는 줄 알았어. 그런데 폴란드로 확대되고 프랑스로 확대되고 나중엔 러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명이 죽었어요. 합쳐서 1억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 다 국지전이라 그랬지. 누가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정학적인 민감도가 부쩍 높아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국지전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국지전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데 옛날에 제1, 제2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또 국지전까지 갈 뻔한 일이 있었는데 다 진정이 됐거든. 그때는 우리가 주변국하고 관계가 다 좋았어요. 네. 그리고 국제사회가 다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확전으로 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국제적인 여건이 최상의 여건에다 정책 수단이 풍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확전하지 않도록 막는 국제적인 압력이 있었고 한국이 그걸 등에 업고 위기 관리를 해서 네. 국지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기 뭐 하나 불똥이 튄다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저기 확전을 막는 압력 시스템이 지금 존재합니까? 지금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어떤 균형 잡힌 정부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예.